안녕하세요. 정훈이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활 1급 필기 속전속결편 제1과목 컴퓨터 일반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을 준비했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신문항에서 컴퓨터 개요, 하드웨어, 그리고 운영체제 이 부분에서 적게 나오면 한 5문항, 많이 나오면 7문항까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 후다닥 정리하고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최신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총 33문항을 풀어보게 됩니다. 재밌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취급 데이터에 의한 컴퓨터 분류가 나오는데요. 어쩌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가볍게 보세요. 먼저 그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분류를 하는데요. 디지털은 딱딱 끊어져요.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그 다음에 뭐 사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근데 아날로그 데이터는 지금 저의 목소리처럼 계속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연속적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이용하고 아날로그는 무슨 회로? 증폭 회로. 그 다음에 주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디지털 컴퓨터가,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에 주로 연산을 사용하고, 연산 속도는 디지털 좀 느리고요. 아날로그는 빨라요. 정밀도는 디지털이 높아요. 필요한 한도까지. 얘는 0.01%까지. 프로그램이 얘는 필요하고 아날로그는 불필요합니다. 요거 암기.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좋은 점만 모았어요. 우리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있듯이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더라 이겁니다. 끝. 요거. 그냥 지금 보세요. 자료의 표현 단위. 올해 시험에 좀 많이 나왔지요. 이거 여러분 자료의 표현 단위 지금 곧바로 외우고 넘어갑시다. 자, 맨 처음에 빨래 세제에도 비트가 있습니다. 정보의 최소 단위로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어예요. 즉 이진수는 0 아니면 1. 요거 두 개입니다. 마치 세포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0 또는 1, 한 비트에는 0이나 1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손가락에 어떤 세포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게 네 손이야. 그럼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비트를 모아서 8개를 만들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1바이트가 됩니다. 8비트의 집합 1바이트. 1바이트는 드디어 의미 있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즉 1바이트 하나로 영문자 하나를 표시할 수 있고 2바이트로 한글이나 한자 한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비트와 바이트 중간에 4비트의 묶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니블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니블. 그래서 니블은 몇 비트? 4비트의 집합을 니블. 그러면 이 니블은 뭡니까?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바이트가 모여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이것을 워드라고 불러요.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는 아이템,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열을 나타냅니다.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즉 뭐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학번, 이름 이런 것들이 바로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필드에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하나의 줄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불러요. 필드의 집합이다. 한 행을 나타낸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행을 나타낸다. 됐죠 여러분? 레코드가 또 모여서 하나의 저장 형태로 디스크 저장 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파일이라고 불러요. 우리 파일 저장하죠? 그 다음 파일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됐죠?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이런 거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표현 방식 나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는 이 문자 코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료 표현 방식에
내부적 표현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고 외부적 표현은 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표현 방식 하면은 바로 문자 코드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지요. 곧바로 그래서 문자 코드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암기하세요. 나중에 암기해야지 너무 늦어요. 자, BCD 코드는 몇 비트? 일단 보세요. 몇 비트? 네, 6비트. 좋은 비트는 뭐냐면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영문 대문자야, 이거 영어 소문자야, 이건 숫자야. 이걸 구분하는 구분 비트가 좋은 비트, 2비트. 그 다음에 숫자 비트, 즉 데이터의 순서에 이거 일련 번호 표시하는 숫자는 4비트. 그러면 2비트와 4비트 더하면 몇 비트? 6비트. BCD 코드는 몇 비트다? 6비트. 6비트 2에 6승하면 64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64가지 서로 다른 문자 표현하다 보니까 어때요? 표현할 수 있는 문자에 제약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는 처리할 게 많은데 이게 문자 코드 너무 이거 개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 BCD 코드를 2비트 더 확장을 한 애가 나타나니 그 A의 이름은 확장된 BCD 코드, Extended Binary Coded Decimal Interchange Code, EBCDIC 코드예요. 자, EBCDIC는 BCD에서 2비트 확장해서 몇 비트? 8비트. 좋은 비트 4비트, 숫자 비트 4비트, 도합 몇 비트? 8비트. 8바이트이므로 8비트이므로 2의 8승 이꼴 256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요? EBCDIC가. 그래서 이 EBCDIC 코드는요 주로 대형 컴퓨터의 그 문자 처리에 많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됐죠? BCD, EBCDIC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 다음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디드 인터체인지 코드. 이게 바로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제정한 표준 코드이고 7비트짜리가 있고 확장해서 8비트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PC와 데이터 통신의 문자, 우리 왜 문자 전송하죠? 메일 전송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코드가 바로 아스키 코드예요. 그래서 벌써 문자, 데이터 통신 이런 말 나오면 아스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7비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2의 7승 이꼴 몇 가지? 128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시할 수 있더라.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We Are the World에 바로 유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버셜 코드예요. 얘는 2바이트 코드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를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 규격. 이것이 뭐다?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영문자도 2바이트, 한글도 2바이트. 됐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러 검출 및 교정 코드. 이건 뭐냐면 문자를 전송할 때 데이터 전송 시 에러가 발생했다 안 했다 이것을 검출하는 코드인데요. 패리티 비트가 있습니다. 얘는 에러 검출하는 코드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더 밑에 거 읽지 말아요. 해밍 코드는요 옛날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는데 요새는 뭐 약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는 에러가 어디쯤에 났어요 플러스 그 에러를 고쳐주는 역할까지. 됐죠? 에러 검출과 교정까지 되는 거 뭐라고요? 해밍. 얘는 4비트 코드와 3비트 짝수 패리티를 추가해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에러 검출 코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법 변환 나오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나 이거 머리 아파. 그럼 넘어가요. 왜? 어쩌다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돌고 돌아요. 자, 여러분 우선 우리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는 0 아니면 1. 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8진수는 한 자리에 0부터 7까지 숫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진수 몇 자리로 표시한다? 3자리. 10진수는 우리가 쓰는 거죠. 한 자리에 제일 큰 거 0에서부터 9까지 표시하죠. 그 다음에 16진수는 0부터 15까지를 한 자리로 표시해요. 근데
15는 우리가 봐도 두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한 자리로 표시합니까? 네, 10부터 15는 우리가 봤을 때 두 자리잖아요. 이거를 16진수에서 한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10부터는 대문자 A, 11은 B, 12는 C 해서 F까지, 즉 16진수는 한 자리에 0부터 F까지를 표시한다. 이 진수 네 자리로 표시를 한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법 변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잠깐 요거 보시면은 10진수는 요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이진수에서는요? 예, 이진수는 자릿수가 여기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는 거는 결국 10의 1승 자리, 10의 2승 자리 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진수는 세 자리라면은 10 대신에 2를 쓴 거라고 보면 돼요. 2의 2승, 2의 1승 자리, 2의 제로승. 그래서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네 자리는요? 예, 2의 3승 자리. 그래서 8, 4, 2, 1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몰라. 자, 복잡해. 넘어가. 자, 왜냐면 어쩌다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이거를 키놓고 또 목숨 걸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안 나오면 허탈하겠죠. 많이 나오는 건 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금 따라하세요. 다음. 그래서 이게 숫자 표시인데요. 0부터 6이 F까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진수에서는 이제 이 0이나 1 이거 한 자리에 이렇게만 표시를 하는데 이진수 세 자리가 바로 8진수를 표시하잖아요. 이게 8진수 0부터 7 8진수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16진수는 0부터 1111까지 여기까지가 이진수 네 자리. 이걸 16진수를 이렇게 이진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문제네요. 문제예요. 풀면서 얘기합시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옛날 문제 시험에 안 내요. 올해 나왔던 문제 포함해서 다 지금 이 알파풀 문제에 다 넣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나 시험 보려고 해요. 참고로 오늘 월요일. 일주일 좀 공부해서 어떻게 좀 될까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뭐 이런 분 계시는데 봐도 됩니다. 기출문제 완벽하게. 다만 이제 실기 때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필기는 컴퓨터 일반은 한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은 좀 만만해 하더라고요. 1과목은 한 80점. 그렇게나 많이요? 어렵지 않아요. 80점. 2과목은 좀 못한다. 그럼 한 55점? 이렇게 맞아요. 그래도 돼요? 이 정도 맞아요. 55점도 힘들어요. 그럼 50점은 맞아야죠. 이게 여러분 과락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못해도 5, 8, 40 8개는 맞아줘야 돼요. 40점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럼 50점 맞아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H 얘 한 60점 이러면 합격이에요. 3과목까지 이렇게 계획을 짜야 돼요. 엑셀은 어차피 실기에서 여러분 엑셀 공부를 또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우선 빨리 붙고 실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게 좋아요. 자, 우선 1번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아스키는 3개의 준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 총 7비트 128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 데이터 통신용 맞네요. 그죠? 2비트의 에러 검출 및 1비트의 에러 교정 이런 거는 여러분 뭐예요? 에러가 발생하고 에러 교정한다. 이거는 벌써 뭐예요? 해밍이나 페리티 이런 애인가 봐.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해밍도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요 3번이 답이에요. 아스키는 에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 맞습니다. 2번 보세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아스키 코드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이건 봐도 어때요? 이거 맞는 말이야.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유니코드를 말하는 거죠. 각 문자 7비트 표현하며 총 128개. 확장 아스키 8비트. 어떻습니까? 위의 지문이랑?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문제를 막 만들고 뭐 뉴 패러다임 이러지 않아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내던가 또는 그대로 내기가 뭔가 좀 양심상 찔려요. 그럼 지문만 몇 개, 한 개 번호에 대한 지문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몇 번? 2번. 3번.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거. 자, 설명드리죠.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A에서 F까지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한 자리를 표시할 때 이진수 4개 비트가 필요하다. 딩동.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와 소수 부분을 일단은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진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10진수 값을 변환할 진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이란 숫자가 있다. 이걸 2진수로 바꾸려고 해. 그럼 2로 나누면 돼요. 이걸 8진수로 바꿀 거야. 그럼 8로 나누면 돼요. 이걸 16진수로 바꿀 거야. 16으로 나누면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30을 16진수로 바꾸려고 한다. 16으로 나누면 돼요. 30, 1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1. 나머지는 얼마예요? 14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슉 꺾어서 1. 그 다음에 14는 어때요? 16진수로 14는 뭐예요? 10은 A, 11은 B 이렇게 가면은 14는요. 2? 맞아요. 2. 그래서 1, 2의 16진수가 됩니다. 10진수 32, 16진수로 1, 2의 16진수가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만 드린 겁니다.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D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 후 각각 16진수를 한 자리로 계산한다. 땡땡땡땡 4번이에요. 알아둬야 됩니다.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려면요. 곧바로 못 바꿔요. 8진수를 일단은 2진수로 바꾸고 2진수를 D에서부터 즉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에서부터 4개씩 묶어서 16진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4자리씩 묶어서. 됐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 여러분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분류 가능하죠? 아날로그는 무슨 회로를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증폭 회로, 디지털은 논리 회로. 그죠? 5번 다음 중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워드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 영문자 한 글자는 뭡니까? 1바이트, 한글은 2바이트. 따라서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는 바이트가 돼야죠. 워드는 CPU가 처리하는 작업 단위. 따라서 답은 1번. 네이블은 4개 비트가 모여 1개 네이블을 구성한다. 띵동.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관련된 필드가 모여서 구성되는 자료 처리 단위.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 여러 개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된다. 띵동. 됐죠? 6번 다음 중 EBCDIC 코드. EBCDIC 나오면 벌써 머릿속에 좋은 비트 4비트, 디지트 4비트, 도합 8비트, 256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 그죠? BCD 코드를 확장했다. 됐죠? 그러면 4비트의 조음과 4비트의 디지트로 구성된다. 딩동. 옳지 않은 겁니다. 특수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확장 이즈나 10신 코드로 BCD 코드를 2비트 확장했지요. 최대 64개는 BCD. 얘는 몇 개라고요? 256개. 2의 8승. 됐죠? 답 4번. 7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식. 외부적 표현은 결국 무슨 얘기? 문자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스키는 데이터 통신용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며 128가지의 문자 표현. 난 아스키 다 외웠겠다. 그죠? BCD는 몇 비트라고요? 6비트. 그래서 답 몇 번? 2번. 다른 거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다음 문제. 이렇게 끝났어요 벌써.
어때요?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로 갑니다. CPU. 여러분,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CPU예요. 네, 중앙 처리 장치, CPU.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 장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CPU의 구성 알아둬야 됩니다. 자, 구성은 뭐뭐가 있다. 명령을 해독하고 통제하는 제어 장치.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 비교 작업,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물론 크니, 작니, 같니, 그 말이 사실이니 아니면 거짓이니 이런 거 판단하는 연산 장치. 그 다음에 연산 결과라든가 명령에 대한 처리, 잠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아주 빠른 메모리,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레지스터, 제어장치, 연산장치 다 시험에 나와요. 자, CPU 성능 평가단위 일단 눈여겨보세요. 클럭, 주파수를 의미한다. 이 주파수가 크면 어때요? 속도 빠른 겁니다. 메가헤르츠, 클럭 속도 단위. 그러면 이 단위가 높으면 어때요? CPU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제어장치 갑시다. 제어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통제하고 지시해요. 얘는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 읽어와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독을 하게 돼요. 해독을 하고 필요하다면 연산 장치에 이 작업 연산을 해 하고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제어 장치의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모든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눈 한 번씩 쭉 보세요. 읽으세요. 후다닥 후다닥. 봤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줄여서 PC라고도 불러요. 레지스터. 이거 지금 제어 장치의 패밀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는요. CPU가 현재가 아니라 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누가요? PC가. 됐어요? 현재 실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 다음번 넥스트 어드레스. 예,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뭐라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PC. 그리고 그 밑에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예, 현재 CPU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외웁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뭐라고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번에 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명령 내용? 아니요. 명령 주소를 기억한다. 이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깔을 착 넣은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는 말 그대로 명령어 해독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부호기는요. 해독된 명령어, 이제 명령어가 뭔 뜻인지 해독기 통해서 이제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이 이런 뜻이니까 필요한 신호를 다른 외부로 이제 전송하는 거. 이게 부호기. 됐죠? 그 다음 뭐 나머지 필요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히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요거 노란색 요거 두 개. 얘네가 어디 소속? 제어장치. 됐죠? 그 다음에 연산장치는요.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장치로 자료의 비교, 이동, 편집, 판단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연산장치의 패밀리 레지스터 보면은 가상기는 무조건 더하는 작업이에요. 덧셈 작업, 애더 더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그냥 줄여서 ACC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어큐뮬레이터는요. 연산 그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중간 결과를 잠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의 중간 결과를 아주 잠시 기억하는 공간, 이게 바로 누산기예요. 어큐뮬레이터. 자, 그 다음 보수기는 컴퓨터는요 빼기를 곧바로 못해요. 그래서 이 빼기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는 보수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값이요. 이때 이 보수를 만드는 레지스터, 얘가 바로 보수기. 제가 여러분 실수했네요. 애더가 아닙니다. 보수기.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컴플리멘트예요. 보수. 예. 그 다음에 아무튼 보수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연산한 결과값을 임시로 기억하는 역할입니다. 얘는 중간 결과값, 얘는 연산 결과값. 됐죠? 그 다음 상태 레지스터는요. 이거 우리 시험에 헷갈리는 문제로 좀 나왔었거든요. 상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아픈 상태야. 나는 지금 현재 휴가 중인 상태야. 뭐 이런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연산 작업을 실행했는데 이 결과 7 더하기 3을 했더니 세상에 올림수가 발생했어. 여기 0을 써주고 한 자리 올라간다. 이렇게 올림수가 발생했어.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플로 용량을 초과했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현재 그 각각의 레지스터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상태 레지스터. 됐죠 여러분? 얘네들은 모두 어디 소속이다? 연산장치의 패밀리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레지스터는 뭐라고요?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플롭의 모임이고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CPU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CPU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CPU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여러분 CPU 속도 제일 빨라요. 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CPU는 속도가 제일 빨라. 그럼 CPU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니까 어때요? 말해 뭐예요? 제일 빠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레지스터는 CPU 안에서 자료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 메모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레지스터. 알아둬야 돼요.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기억장치가 나옵니다. 이제 기억장치는 그 실제로 주기억과 보조기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CPU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즉 CPU가 직접적으로 뭔가 처리할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가 직접 참조하는 메모리 램과 롬으로 구분됩니다. 알아둬야 돼요. 옛날에 롬, 램 시험에 어마무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새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돼요. 일단은 프로그램 실행 시 보조 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이런 데 들어있던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처리하려면 주기억 장치로 일단 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로딩 이렇게 불러요. 일단 로딩 돼야 돼요. 그리고 CPU가 그 주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참조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 필요 없고요. 롬과 램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롬은 뭐다? read only 메모리. 뭐예요? 오로지 읽을 수만 있어요. 됐죠?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이걸 네 글자로 비휘발성 메모리. 얘는 꼭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롬의 종류인 EEPROM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프롬이요? EEPROM. 바로 얘가 플래시 메모리의 기억 소자가 돼요. 예. EEPROM이 롬의 한 종류예요. 요거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있죠. 뭐 입출력 정보라던가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정보 이런 거. 이런 정보는 롬에 저장돼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정보는 롬에 저장된다는 거. 그냥 롬 바이오스 이렇게 시험 볼 때까지 롬 바이오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럼 돼요. 자, 램은 반대예요. 얘는요 프로그램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컴퓨터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죠. 그건 다 램에서 일단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컴퓨터를 확 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 다시 켜면 그 내용 그대로 뜨나요? 아니요. 일단은 컴퓨터 부팅되면서 바탕화면 뜨죠. 네.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다 사라져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누가? 램이. 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용량 단위가 나오는데요. 기억 용량 단위 여러분 보세요.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는 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1킬로바이트, 2의 10승 바이트, 이게 1024예요.
그 다음에 1kB가 또 1024개가 모이면 1메가라고 불러요. 이건 2의 20승 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기가 막히다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기가바이트는 2의 30승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 우리 그 데이터 테라바이트, 보통 하드도 테라 사용하죠? 테라바이트는 2의 40승을 말해요.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에타바이트,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어마무시하게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요, 이 메모리의 속도는요, 밀리는 1000분의 1초를 말해요. 1000분의 1초.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밀리세크예요.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이거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게 마이크로세크예요.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100만분의 1? 이 정도가 되겠죠? 100만분의 1초.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세크예요.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빠른 게 피코세크예요. PS. 그 다음에 이거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게 펜토세크예요.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아토세크예요.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즉 속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속도는 빠른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롬의 종류를 보면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 나오는데 빨간색만 기억하세요. 이피롬은 뭐다? 일렉트리컬리 이피롬. 기억된 내용을요, 전기적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얼마든지 기억시킬 수 있는 메모리, 이피롬. 위에 이피롬은요, 얘도 지울 수가 있는데 얘는 자외선 이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할 때 처음에 제조회사에서 기억된 내용을 쓰기만 해야 되는 거는 마스크롬. 한 번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건 피롬, 이렇게 불러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곧바로. 됐죠? 그 다음에 램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SRAM과 DRAM으로 나뉘어지는데, SRAM은요, 얘는 전원이 공급되는 한 기억 내용이 계속 유지가 돼요. 전원 빼지 않는 한. 전력 소비가 좀 많고 가격이 좀 비싸요. 대량의 기억 장소를 집적하기가 어려워요. 얘는 캐시 메모리의 기억 소자로 사용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 이제 지금 나왔어요. 얘 시험에 나온 것만 해도 금자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예. 그 다음에 D램은요, 또 똑같은 램이지만 D램이 보통 우리가 메모리, 기억장치 이렇게 말하면 D램을 말해요. D램은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기 때문에 리프레시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대량의 기억 장소를 집적하기 쉽고 SRAM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요. 얘는 우리가 웬만한 그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하면은 바로 D램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어때요? 컴퓨터 그냥 끄면 안 돼. 이거 저장해야지. 이럴 때 저장하는 거. C 드라이브에 저장해, USB 메모리에 저장해, 이런 얘기하죠. 그게 다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에 한정된 기억 용량을 보조하기 위한 메모리.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안 날아가죠. 주기억 장치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데 용량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죠? 그러면 보조 기억은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누구에 비해서?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어때요? 당연히 더 느리죠. 네. 자, 대표 선두 주자는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 표면을 전자기적으로 변화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교적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보조 기억 매체입니다. 자, 얘는 그 본체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ID 방법, EID 방법, 스카시 방법, 레이드, 사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드라는 거는요,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겹겹이 쌓여 마치 패스츄리빵처럼 쭉 싼 다음에 가운데 회전축이 있어서 이거를 빙그르르 돌면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읽고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SSD가 나오는데 얘도 시험에요 여러분. 한 뭐 3년 전부터 3년 전에 피크였던 것 같아요. SSD 문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우리도 요새 컴퓨터 하드는 어때요? 예. 하드도 쓰긴 쓰지만 SSD랑 하드랑 반반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얘는 하드에 비해서 일단은 얘는 충격이 좀 있죠. 하드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전자기적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열도 많이 발생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충격에 약해요. 소음도 크고. 그런데 비해서 SSD는 반도체란 말이에요, 얘가. 반도체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불량 섹터라는 게 없고요. 충격에도 약하다 뭐 이랬는데 얘는 충격에 강하고 발열이 거의 없고 소음이 거의 없어요. 전력 소모도 되게 적어요. 그리고 이게 노트북용 SS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거 우리 손가락 반만 해요. 그렇게 조그매요. 하드는 아시죠 여러분? 예, 좀 크잖아요. 그런데 비해 얘는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다. 근데 가격이 하드보다는 좀 비싼 편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요새 SSD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까닭에 시험에 이 특징을 묻는 문제 잘 나와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캐시 메모리 나왔어요. 캐시 메모리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것만 암기하세요. 그럼 돼요. 뭡니까?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주기억 장치도 빠르긴 빠르지만 CPU보다 많이 느려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지속적으로 주기억 장치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CPU 속도에 주기억 장치가 어느 정도 보조가 맞아야 되는데 CPU가 이거 데이터 내놔 하고 요구하는데 주기억이 여기에서 헥헥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안 되죠. 그럼 CPU는 어때요? 얘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이 가만히 기다리는 요 시간이 길어지면 사용자는 어때요? 답답함을 느끼죠. 내 컴퓨터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해결사가 나온 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는 CPU보다 약간 느려요. 한 얘와 얘의 한 요 정도쯤? 이 정도 속도를 가져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요? CPU가 많이 찾는 데이터는 여기다 저장하지 않고 캐시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예. 여기 소자는 바로 SRAM이에요. 여기다 저장을 해두고 CPU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까지 얘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기서 찾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CPU가 기다리는 시간이 종래에 예를 들어 뭐 10초였다면 캐시를 사용하면 2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어떨까요?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별표합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 뭐라고요? 캐시. 캐시는 SRAM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쓰기가 가능합니다. 기억 소자 뭐라고요? EEPROM을 이용합니다. 주로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상 메모리라는 건 가상이란 말은 뭐예요? 실제로 있다 없다? 없다. 버추얼 메모리예요. 얘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더 큰 어떤 데이터를 실행하려면 메모리 확보가 더 필요한데 이때 부족한 메모리를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가상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량보다 더 큰 메모리 사용 이 말이 나오면 벌써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에 답해야지. 됐죠? 그럼 가상 메모리는 속도 보안입니까? 아니면 용량의 보안입니까? 그렇죠. 용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캐시는 속도고요.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 associative memory가 나오는데 얘는요, 내용의 일부라는 말, 요거 기억하세요. 얘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주소를 갖고 얘가 몇 번지에 들어있네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찾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용의 일부 이 말 나오면 연관 메모리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interrupt는요, 뜻만 기억하세요. 컴퓨터 작업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 에러가 발생을 했다든가 또는 누군가가 어때요? 더 이상 작업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무슨 컨트롤 브레이크 이런 명령을 내렸다든가 강제 종료를 시켰다든가 이럴 때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그 특수한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interrupt. interrupt의 뭐 종류, 뭐 하드웨어 interrupt 나오는데요. 정전, 기계 고장, 외부 입출력.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주로 이제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는 내부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네들은 이제 뭐 잘못된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 0으로 나누기 에러 이런 애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이 나오는데요. 입출력 채널은 여러분 CPU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입출력 장치는 어떨까요? 입출력이 뭔데요? 뭐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또 뭐 뭡니까? 프린터기. 이런 애들이 입력과 출력 장치가 되죠. 이런 애들은 속도가 어때요? 말해 뭐예요? 어마무시하게 느려요. 그래서 CPU와 입출력 장치, 즉 프린터를 누가 한다고 한다. 그러면 CPU가 이 프린터까지 신경을 쓰면은 너무 얘가 할 일이 많아지고 이 프린터가 응답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가 어마무시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예 CPU더러 너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마. 내가 출력할 내용이 있다면 내가 직접 알아서 할게. 독립적으로 할게. 이게 바로 채널이에요. 그래서 채널은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이 어마무시한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입출력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입출력 전용 처리기를 말한다 이겁니다. CPU 간섭 없이 입출력을 수행합니다. 누가요? 채널이. 캐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벌써 기출문제 또 풀어봐야 돼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램은 뭐라 그랬어요?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발성입니까? 휘발성 메모리.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여러분 이 펌웨어는요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어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펌웨어 하면은 롬이에요. 롬에 저장됩니다. 롬이에요. 롬에 펌웨어를 저장한다. 주로 바이오스 같은 프로그램이 펌웨어예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네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롬에 저장되지요. 자, 2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에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 여러분 1번은 뭐에 대한 설명? 캐 뭐였는데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럼 답 1번이에요. 그죠? 다음 내용을 제가 읽어야 될까요? 또 못 믿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꾸 또 읽으면서 블랙홀에 빠지는 분도 계세요.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할 경우에 유용하다. 이게 가상 메모리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미리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기억 장치이다. 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의 기억 공간을 가상으로 확장하는 기억 장치이다. 딩동. 3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연산 장치의 레지스터, 가상기, 보수기, 누산기, 데이터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그죠?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가 있다. 딩동.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가 있다. 딩동.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누산기가 있다. 딩동.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 여러분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레지스터의 상태가 뭡니까? 오버플로가 발생했네. 자리 올림수가 발생했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데이터를 기억하는 건 데이터 레지스터겠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중 CPU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 하면은 뭐예요? 부호기가 있네, PC가 있네, IR이 있네.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 PC, 프로그램에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한다.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그랬죠? 따라서 답 몇 번? 1번.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고 부호기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 생성하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MAR이라고 불러요. 기억 장치에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합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예요. 주소를 기억한다. 주소는 다른 말로 번지. 맞죠? 답 1번. 5번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 여기까지 읽으면 답 나와야죠. 반도체 이용하면 뭡니까? 하드입니까? SSD입니까? SSD, Solid State Drive. 답 몇 번? 3번. 6번 다음 중 중앙처리 장치 즉 CPU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여러분 CPU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 해결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채널입니다. 또 캐시가 없네. 캐시가 이러면 정말 저는 좌절합니다. 캐시는 CPU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7번 다음 중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컴퓨터 전원 공급이 중단됐어요.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가 사용됐습니다. 타이머에 의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됐어요. 입출력 장치의 입출력 준비 완료를 알리는 경우입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요. 바로 이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 잘못된 명령어, 그 다음에 0 나누기 에러 이런 것들은 내부 인터럽트예요. 답 2번입니다. 다음 중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PU 내부 맞죠? CPU 내부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시적 기억장소, 임시 기억장소가 일시적 기억장소 맞죠? 답 1번이네요.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리며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빠르다 그랬죠? 여기가 틀렸어요. 플립플롭이나 레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컴퓨터 유지 보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를 조정한다. 아이고 아니고요. 시스템 부팅 시 운영체제가 로딩되는 메모리이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해 레이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레이드 여러 개 하드를 하나의 축으로 해서 돌린다 그랬죠. 근데 이 레이드의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그 레벨이 있는데요. 미러링은 거울이죠. 즉 똑같은 동일한 하드에다가 A라는 하드가 있고 B라는 하드가 있다면 똑같은 공간 환경을 만들어 두고 A에서 만든 데이터를 B에도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백업해 두는 걸 말합니다. 왜요? 이게 고장나면 얘를 이용해서 작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디스크 데이터 손상 시 다른 한쪽 디스크를 이용해 복구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핑 방식은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읽고 쓰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하드를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처럼 나누어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거는 파티션에 대한 얘기겠죠. 이 레이드 기술은 여러 개의 하드를 마치 한 개처럼 리드미컬하게 회전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하드를 마치 한 개인 것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드 이용하면 데이터 안정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복구가 용이해집니다. 10번 제가 이 문제 여기다 그냥 냈어요. 다음 중 프린터는 출력 장치입니다. 이 프린터에서 출력할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한 파일의 해상도. 여러분 해상도라는 건 뭐죠? 정밀도죠. 그죠? 이 해상도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단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ppm은 page per minute 나오죠. 이거는
프린터의 인쇄 속도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당 몇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느냐, 즉 프린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여기 CPS도 프린터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얘는 속도가 굉장히 낮은 단위고 ppm은 가장 높은 단위예요. 그 다음에 DPI는 도트 퍼 인치, 이 DPI가 바로 해상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1인치에 제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4개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똑같은 면적에 제가 점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눈에 얘 동그라미 그리려고 했나봐. 그쵸? 더 빨리 와닿죠? 바로 DPI는 1인치의 도트의 개수가 몇 개 정도냐 이거죠. 이게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DPI가 높으면 어때요? 해상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화면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 DPI 기억하세요? 11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조기억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어때요, 여러분? 맞네요.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맞죠? 주소 매핑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매핑 있어요. 매핑은 뭐냐면 보조기억장치의 주소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려면 얘를 주기억장치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예, 이걸 우리가 매핑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해 시스템 처리 속도 빨라진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상 메모리는 이 속도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용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속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답 4번이에요. 꼭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의 이제 그 기기들, 바로 내부적으로 컴퓨터를 뜯었을 때 이제 그 모습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확장 슬롯, 칩셋, 바이오스 나오는데 칩셋, 바이오스, 포트 이런 애들만 좀 보면 됩니다. 칩셋은요, 컴퓨터를 뜯으면 그 안에 이제 보드가 있어요. 마더보드, 메인보드 이렇게 불러요. 이 보드 안에 CPU 달고 그 다음에 메모리 설정하고 그래픽카드 연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그 판, 이게 바로 보드예요. 이 보드에서 각각의 부품들을 그럼 꽂잖아요. 그럼 이들이 각각 쭉 마치 혈액순환 되듯이 흐름이 이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흐름을 제어하는 걸 우리가 칩셋 이렇게 불러요. 메인보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롬 바이오스는 컴퓨터 전원을 딱 켰을 때 컴퓨터 제어와 기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의 정보 이런 것들이 등록되는 것이 바로 바이오스예요. 이 바이오스는 어디에 저장된다? 롬이라는 메모리, 롬에 저장돼요. 그래서 롬 바이오스. 그 다음에 포트는요, 여러분 컴퓨터 본체에 보면은 뭡니까? 마이크 꼽는데 USB 꼽는데 있죠? 그게 바로 포트예요.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부분. 자,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올려 각종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지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이 펌웨어와 관련 있는 메모리는 롬. 그 다음에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이거는 자가 테스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얘는 처음에 시스템에 전원이 띡 공급되면 우리가 전원 스위치 딱 누르면 그때부터 이 시스템의 키보드 정보, 날짜 정보, 그 다음에 메모리 정보, 하드의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POST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CMOS 셋업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CMOS의 설정 항목은요. 시스템의 날짜 정보, 부팅 순서, 칩셋의 설정, 전원 관리, 시스템 암호, 하드디스크 타입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을 합니다. 가볍게 읽으세요. 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가볍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포트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직렬, 병렬 있는데 직렬이 좋은 겁니다. 한 번에 한 비트씩 데이터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USB 포트도 직렬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허브 사용하면 최대 127개까지 주변 장치 연결한다. 누가요? USB. 핫 플러그인, 즉 꽂기만 하면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직렬, 병렬, PS2 포트를 통합한 직격 포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얘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전송하느냐에 따라 USB 1.0, 1.1, 2.0, 3.0, 3.1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포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색깔은 USB 3.0 메모리를 꼽는 포트. 그 다음에 깜장색은 2.0 버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HDMI 나오는데요. 얘는 우리 왜 TV HDMI 이렇게 얘기하죠.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합니다. 하나의 케이블 나오면 HDMI 이렇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뭐예요? 근거리 무선 통신이에요. 가까운 거리 선 없이도 연결해서 어때요? 마이크 켤 수 있고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거. 됐죠? 이게 블루투스예요. 옛날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요새 좀 약해요. 자, 알파플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중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EP롬 혹은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다. 컴퓨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되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이상 유무 검사한다. CMOS 셋업 프로그램 이용해 시스템 날짜와 시간, 부팅 순서 등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 파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가상 메모리 크기는요. 우리 설정에서 우리 윈도우에 설정에서 이거 시스템 고급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답 4번이에요. 그 다음 PC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는 올해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바이오스는 바이오라고 썼네요.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컴퓨터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맞고요. 컴퓨터에 연결된 주변 장치를 관리하는 인터럽트 처리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스는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롬. 하드디스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당신은 합격하세요. 뭐 이런 뜻이죠. 3번이에요. PC 전원 올리면 먼저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시스템 초기화합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주로 하드디스크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 롬에 저장된다니까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운영체제 일부러 입출력을 전담한다.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답 4번이에요.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그 펌웨어 자체의 기능은 업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메인보드에 사용하는 칩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장착되고 연결되는 기판. 이거는 메인보드. 그 다음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역할을 조율한다. 어때요? 아이고 띵동.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 역할. 이거는 버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버스. BUS.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부분. 이건 포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다음 중 컴퓨터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시스템 날짜와 시간, 칩셋 설정, 부팅 순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윈도우즈 로그인 암호 변경 이거는 그 계정에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답 4번이에요. 윈도우에 그 설정에 들어가면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암호 변경할 수 있고 로그인 정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운영체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운영체제 개념 나오는데요. 운영체제는 우리 시험에 제가 빨간색 표시한 글씨 있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또 운영체제 내가 다 외워야 돼. 외울 게 많네.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운영체제 정의 나옵니다. 각종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총체적 뭐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이거 하드웨어 아니고 소프트웨어. 무슨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럼 윈도우는 운영체제가 맞습니까? 맞아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이런 애들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데이터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각종 하드웨어 자원 관리를 수행합니다. 자, 운영체제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별표하고 알아둬야 돼요. 처리 능력 향상, 스루풋 나오는데요. 이거는 똑같은 시간 동안, 즉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게 처리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1초에 500개 처리하는 거, 1초에 10,000개 처리하는 거 어때요? 당연히 10,000개 처리하는 걸 좋아라 하겠죠. 즉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처리 능력은 높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응답시간 단축은요. 턴어라운드 타임인데요. 얘는 사용자가 작업을 요청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5 더하기 3 했는데 8초가 걸렸어요. 근데 5 더하기 3 했는데 눈 한번 깜빡하기도 전에 답이 나왔어요. 어때요?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에 이게 나왔는데요. 사용 가능도의 증대, 사용 가능도는 높아야 되죠.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 가능도는 높을수록 좋고, 신뢰도는요. 5 빼기 2 했는데 답이 막 7이 나왔어요. 이러면 이거 믿겠어요, 시스템?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신뢰도는 높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처리 능력 높아야 되고, 응답시간 단축해야 되고, 사용 가능도 높아야 되고, 신뢰도도 높아야 된다. 그 다음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방식. 자, 먼저 일괄 처리는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료를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둔다 이런 말 나오면 일괄 처리. 일괄 처리를 하면 어때요? 사용자는 어떠한 작업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응답 시간이 좀 느려지게 돼요. 그런데 비해 실시간 처리는 자료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처리합니다. 곧바로. 이게 뭐라고요? 실시간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은 하나의 기억장치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랑 헷갈리는 거 다중 프로세싱이 있어요. 얘는 하나의 기억장치고 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CPU로, 프로세서가 CPU를 말해요. 즉 하나의 시스템에 CPU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데이터가 여기 어디서든 처리될 수 있어서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억장치의 여러 프로그램은 다중 프로그래밍, 하나의 시스템의 여러 개 프로세서에서 동시에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리면 다중 프로세싱. 됐죠,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CPU를 똑같은 시간 공정하게 나눠서 작업 처리하는 거 시분할 시스템. 됐어요? 자, 소프트웨어 구분. 시험에 잘 나와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내가 돈을 주고 리니지 프로그램을 샀어요. 그럼 리니지 프로그램은 뭐예요? 상용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는 걸 말해요. 오피스 프로그램 샀어요. 돈 주고 사면 무조건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으로 유통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능 혹은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프로그램 한번 써봐. 써보고 어때요? 마음에 들지? 그러면 45일 후에 돈 주고 사. 이게 쉐어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라고 불러요. 얘는 무료로 사용 또는 배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배포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을 어때요? 또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모 버전이 나오는데 데모는 뭐냐? 주로 게임에서 이제 많이 해요.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맛배기로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어때요? 데모 버전 보고 이 게임 마음에 들어. 그럼 돈 주고 사라 이거예요. 그 다음 패치는 여러분 반창고를 말해요. 우리 이렇게 어디 다치면 반창고 붙이죠? 그럼 붙이면 어때요? 상처가 좀 많이 아물죠. 똑같아요. 이미 시장에 프로그램이 배포가 됐어요. 근데 써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을 한 거죠.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떤 명령을 실행하면 자꾸 까만 화면이 떠요. 이런 거. 그럼 이 오류가 발생하고 또 뭡니까?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능을 더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고쳐가지고 새롭게 배포해요. 이걸 우리가 반창고 버전, 패치 버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류 수정, 기능 향상 이 말 나오면 패치. 그 다음에 알파요, 베타요 이게 있는데 알파는 프로그램 이제 출시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이 테스트를 이 개발자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개발자 회사 안에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몇 명 와서 한번 해보세요. 자, 팀장님 와보세요. 누구 한 5명만 와보세요. 그리고 이 5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 이 뒤에 개발자들이 지켜보는 거. 이게 알파. 베타는 뭐냐면 자신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 베타 테스터라고 부르죠. 일반인들에게 신청한 사람들 500명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 어때요? 에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됐는데 여기서 에러 나요? 이런 거를 이제 개발자에게 얘기해주면 개발자가 그 부분의 에러를 또 고쳐서 정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출시하는 겁니다. 이게 베타예요. 됐죠?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거.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은 평가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이걸 트라이얼 버전 평가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나오는데 근래 들어 한 문제씩 자주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요새 트렌드하고 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개발에 대한 거, 코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종래의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순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효과적 프로그램 운영,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유연성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얘의 특징은요,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캡슐화는 유효한 메시지만을 객체에 접근하도록 하는 거고 정보 은닉이 제공됩니다. 상속은 기존의 클래스가 갖고 있는 내용을요, 하위 클래스에게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재사용성을 높여요. 그 다음에 다형성은 똑같은 메서드일지라도 매개 변수 유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 똑같은 메서드이지만 하는 동작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르게 동작한다. 이걸 다형성.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는 C++, 자바, 스몰토크, .NET 기반의 언어 있습니다. VB.NET, C#, ASP.NET 이런 애들이 모두 다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합니다. 알아두면 돼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HTML은 바로 누가 뭐래도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바로 HTML. 그리고 요새는요, 이 HTML5가 있는데 얘는 핵심 마크업 언어로 HTML의 표준 언어입니다. 얘는 액티브X가 없이도요, 브라우저에서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라든가 또 어떤 그 유용한 부가 기능들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HTML5 표준 언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VR 나오면 얘는 3차원 가상세계 웹페이지, 그 다음에 무선 접속을 통한 언어 WML, 그 다음에 XML은 옛날에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었죠. 얘는 사용자가 필요한 태그를 정의해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언어.
그 다음에 ASP, PHP, JSP는 다 웹상에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뭐 쇼핑몰 만들 때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ASP는 윈도우즈 환경,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에서 모두 작동 가능한 거, JSP는 자바가 이제 기본이 되는 언어예요. 자바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얘는 뭐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모두 어떤 기반이든 프로그램이 안정성 있게 돌아간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알파풀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성능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앙처리장치의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게 사용 가능도입니까?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CPU의 사용 정도는 아닙니다. 답이 1번이에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레도,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작업량, 처리 능력,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된 시간까지의 반환 시간. 다 맞죠? 답이 1번. 2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중 처리는 뭐라 그랬어요? CPU가 몇 개? 여러 개. 한 개 CPU 벌써 틀렸습니다. 여러 개 CPU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한다. 실시간 처리는 입력될 때마다 즉시 처리, 일괄 처리는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시분할은요 시간 단위를 나누어서 각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다 맞죠? 3번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으로 옳은 거. 객체에 대해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주로 인터프리터 번역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코드의 재사용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프로그램 구조와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옳은 걸 말합니다. 자, 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코드의 재사용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거죠. 답 3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 4번 문제.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설치해. 여러분 CPU 여러 개. 이거 뭐예요? 다중 프로세싱. 다중 프로세싱이 없는데요. 다중 처리 시스템,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 보이죠? 4번이에요. 됐죠? 5번 다음 중 패치 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패치 반창고 기억하세요? 자,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홍보용으로 사용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다. 데모 버전이라든가 쉐어웨어 이런 애들이죠.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벌써 나왔네요. 이게 반창고죠. 3번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거 뭡니까? 베타 버전. 그죠?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6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번들,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포함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우리 마트에 가면 번들 제품 있잖아요. 뭐 라면 5봉지를 사면 새우깡 하나를 뭐 플러스로 더 줘요. 그게 번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끼워 넣는 소프트웨어. 맞아요.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이다. 이거는 쉐어가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뭐 데모도 이에 해당될 수 있고요. 베타 버전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웨어는 기능에 그냥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애드웨어는 배너 광고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는 돈을 내지 않고도 공짜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됐죠? 7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이다.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는 베이직, 파스칼, C,
C++, 자바, 스몰 토크, 단넷 언어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은 이거는 전통적인 프로그램, 구조적 프로그램 기법의 언어들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을 지원한다. 오케이. 8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요?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무료 사용 후 원하면 정식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오케이. 프리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간 및 기능에 제한이 없다. 맞아요? 패치 프로그램은 기능을 알리기 위해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어 무료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건 데모 버전 같은 거죠? 3번입니다. 패치하면 반창고 기억하라 그랬죠. 오류 수정이나 기능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그것이 패치. 베타는 정식 프로그램 발표하기 전에 프로그램 문제 발견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됐죠, 여러분? 답 3번입니다. 또 4번 내용을 읽으시면서 아니 프로그램 문제 발견이나 기능 향상 여러분 발표하기 전에 그럼 발표하기 전이면 뭐예요? 테스트 목적, 베타. 그죠? 9번 다음 중 웹 프로그램 언어인 J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JSP는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관리하는 스크립트형 언어. 그 다음에 웹 환경에서 작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크립트 언어로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 유닉스 운영체제에서도 모두 호환이 잘 된다고요.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에서만 실행 가능하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됐죠? 답 3번이고 HTML 문서 내에서는 꺽쇠 열고 %, 그 다음에 스크립트 언어, 그 다음에 꺽쇠 %, 꺽쇠 닫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소스 코드까지 제공된다.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픈 소스 이렇게 불러요. 리눅스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답 2번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컴퓨터 일반의 첫 번째 시간 내용을 마무리했어요. 듣는 것으로 어때요? 당장 시험을 보러 가야겠다. 나 합격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제가 오늘 강의를 잘한 거고요. 지겨워. 지겨워. 힘들어. 이런 분들은 반성을 합니다. 제가.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